5냥, 그것이 한 여자의 운명을 바꿀 값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양 양영시의 북적이는 거리, 사락사락 떨어지는 벚꽃잎 사이로 피어오르는 약초 냄새. 그런 평화로운 봄날, 가장 천한 운명과 가장 고귀한 피가 뒤엉키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인 없는 천한 계집놀이개로 버려진 한 소녀. 그녀의 몸값은 고작 쌀서 말갑에도 못 미치는 5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손길이 닿은 환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고, 그녀가 섞은 약은 명의도 어쩌지 못한 병을 쫓아냈습니다. 조용한 약방 하녀.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한별. 피 묻은 은침통을 품에 숨긴 채 매일 밤이면 자신의 몸에 침을 놓으며 죽은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여자. 그녀가 도망쳐야 했던 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손에서 빛나는 은침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명의들. 이런 침법은 처음 보는데 당신은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간 한 여인의 감추어진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발밑엔 역적의 딸이라는 위험한 진실이, 그녀의 앞엔 목숨을 건 사랑이 펼쳐집니다. 조선 최고의 명예 집안을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파멸시킬 것인가? 모든 것이 5냥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가 보세요. 5냥에 거래된 약방 하녀의 비밀. 이런 침법은 처음 보는구나. 대원 박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촛불 아래 한별의 손에서 은침이 번쩍였다. 정확한 위치에 침이 놓이고 있었다. 어디서 배운 것이냐? 그러나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한양 양영시 골목 약방 앞에 쓰러져 있던 천한 계집아이가 대원댁을 살릴 사람이 되리라고는. 약방 앞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하나 쓰러져 있었다. 깊이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계집아이, 어디서 온 거야? 주인도 없는 천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원댁 약방 하녀에게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야기는 그날 최씨 부인이 양영시로 향하던 때부터 시작된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양영시가 분주하던 봄날이었다. 대원댁은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 집안이었다. 대대로 의술을 이어온 곳이었다. 하지만 요즘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경쟁하는 약방들이 하나둘 생겨났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게다가 막내 박준서는 28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혼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양영시로 향했다. 약재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오늘도 약방 장사가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양영시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약재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좋은 인삼이여. 한번 보시구려. 당귀 싸게 팔아요. 최씨 부인이 약재 몇 가지를 사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어느 한 약방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다. 약방 앞처마 아래 젊은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때가 깊게 앉아 있었고 정신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저게 뭐냐? 한 상인이 물었다. 모르겠소. 아침부터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주인이 있는 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떠돌이 계집소. 최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을 살폈다. 숨은 쉬고 있었다. 다만 기력이 없어 보였다.
그때 약방 주인이 나왔다. 아이고, 저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겠구만. 손님들이 지나가지를 못하네. 약방 주인이 짜증을 냈다. 저 계집아이 주인이 누구요? 최 씨 부인이 물었다. 주인이고 뭐고 없소? 그냥 굶어서 쓰러진 떠돌이요. 내가 물이나 먹였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약방 주인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럼 어찌하실 작정이요? 관아에 넘기려 했는데 부인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냥 가져가시구려. 5양만 주시오. 5양이요? 그렇소. 어차피 주인도 없고 내가 물 먹이고 했으니 그 값이라고 치시오. 최 씨 부인은 잠시 고민했다. 5양이면 쌀서 말 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하지만 집에 일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다. 쓸만하겠소? 글쎄요. 힘은 있어 보이는데 깨어나 봐야 알겠지요. 최 씨 부인은 여인을 자세히 보았다. 얼굴은 때가 많았지만 뼈대가 곱게 생긴 게 보였다. 손도 연하고 거칠지 않았다. 이상하구나. 최 씨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일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다. 줬소. 5양 드리겠소. 최 씨 부인은 품속에서 5양을 꺼내 약방 주인에게 건넸다. 잘 가져가시오. 약방 주인은 기뻐하며 돈을 받았다. 최 씨 부인은 지나가던 짐꾼에게 돈을 주고 여인을 업혀 집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마님이 저런 계집아이를 사시다니. 5양이면 아깝지 않을까? 쓸모나 있을까? 최 씨 부인은 신경 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여인을 뒤채 작은 방에 눕혔다. 물을 먹이고 미음을 조금 먹였더니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정신이 드느냐? 최 씨 부인이 물었다. 여인은 눈을 깜빡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마님. 목소리가 가늘었다. 이름이 뭐냐? 한별이라고 합니다. 한별이구나. 나는 이 집주인 최 씨요. 내가 양영시에서 너를 데려왔다. 5양을 주고 말이야. 한별은 고개를 숙였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마님. 할 수 있나이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이 집 약방에서 일하거라. 밥은 주고 잠자리도 주마. 고맙습니다, 마님. 한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고개만 깊이 숙였다. 며칠 쉬고 몸이 나으면 일을 시작하거라. 최 씨 부인이 방을 나갔다. 한별은 홀로 방에 남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품속을 더듬었다. 작은 보자기가 만져졌다. 조심스럽게 꺼냈다. 보자기 속에는 은침통이 들어 있었다. 작지만 정교한 침통이었다. 침통 옆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한별은 침통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제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숨어서 살아야 해요. 한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역적의 후손이 발각되면 처형당해요. 숨겨준 사람도 연좌제로 함께 벌받고요.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바보처럼 보여야 해요. 그래야 저도 이 집안도 안전하니까요. 한별은 눈물을 닦았다. 제 정체를 모를 거예요. 약재를 아는 척도 하면 안 돼요. 침을 놓는 것도 들키면 안 돼요. 그냥 평범한 하녀처럼, 아니, 바보 같은 하녀처럼 보여야 해요. 한별은 침통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품속 깊이 넣었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였다. 어머니, 새로 온 계집아이는 어디 있나이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저기 뒷채방에 있다. 가서 보거라.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이 열렸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다. 박준서였다. 내가 한별이냐? 예. 한별은 고개를 푹 숙였다. 몸은 좀 괜찮으냐? 예, 괜찮나이다. 내일부터 약방 일을 도와야 할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예, 나리. 박준서는 한별을 잠시 바라봤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하녀치고 말투가 곱고 손이 깨끗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방을 나갔다. 한별은 혼자 남았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야 해. 할아버지께서 역적으로 몰리셨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날 밤, 한별은 처음으로 대원댁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다선양에 거래된 하녀가 집안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 되리라고는. 세월이 지났다. 한별은 몸이 좀 나아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시켰다. 마당 쓸기, 빨래하기, 부엌일 거들기. 한별은 묵묵히 일했다. 말수가 적었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 저 계집아이 참 조용하네? 다른 하녀가 말했다. 그러게 말도 별로 안 해. 일은 제대로 하나? 글쎄, 그냥저냥인 것 같은데. 며칠 후, 박준서가 한별을 불렀다. 한별아. 예, 나리. 오늘부터 약 다리는 일을 배워라. 예. 한별은 박준서를 따라 약방으로 갔다. 약방에는 큰 약장이 있었다. 서랍마다 약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여기 보거라. 이게 인삼이고, 이게 당귀고, 이게 감초다. 박준서가 하나하나 가르쳐줬다. 한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약재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외우는 것 같았다. 박준서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오늘은 간단한 보약을 다려보자. 이 처방전대로 하면 된다. 박준서가 종이를 내밀었다. 한문으로 쓰인 처방전이었다. 인삼 3돈, 당귀 5돈, 백출석 돈, 감초 2돈. 한별은 처방전을 보았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가웃거렸다. 나리, 소인이 글을 잘 몰라요. 그래? 그럼 내가 불러주마. 인삼 3돈, 당귀 5돈. 박준서가 다시 불러줬다. 한별은 약재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별이 약재를 섞을 때 양을 조금씩 바꾼 것이다. 인삼을 3돈이 아니라 5돈 넣었고, 당귀는 5돈이 아니라 3돈, 백출은 석돈이 아니라 서돈으로 늘렸다. 옆에서 보던 다른 하녀가 속삭였다. 어머, 저거 잘못 섞은 거 아니야. 그러게, 양이 다른데. 박준서는 다른 일을 보느라 자세히 보지 못했다. 한별은 약재를 다 섞어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물을 붓고 불을 지폈다. 잠시 후 약이 끓기 시작했다. 약방에 쌉싸름한 냄새가 퍼졌다. 다른 하녀가 최씨 부인에게 말했다. 마님, 저 한별이라는 계집아이가 약을 잘못 섞은 것 같은데요. 뭐라고? 최씨 부인이 약방으로 갔다.
박준서도 함께 왔다. 한별아, 내가 약을 다렸느냐? 마님. 제대로 다렸느냐? 한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나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박준서가 약재 남은 것을 확인했다. 양이 처방전과 달랐다. 이게 뭐냐? 인삼이 너무 많고 단기가 적구나. 최 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러다 환자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박준서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일단 이번엔 그냥 쓰자. 크게 해로울 것 같진 않으니? 약이 다 달아졌다. 갈색 약물이 사발에 담겼다. 마침 환자 하나가 약방에 찾아왔다. 나은 날 전부터 다니던 환자였다. 날이 약 파 들어왔나이다. 환자는 50살 가까운 사내였다. 기력이 없어서 보약을 지어 먹고 있었다. 박준서가 한별이 달인 약을 내밀었다. 오늘 약은 이걸로 드리겠소? 환자는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최 씨 부인은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괜찮겠느냐? 혹시라도 탈이 나면? 어머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다. 약방 문이 활짝 열렸다. 어제 그 환자가 들어왔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다. 날이.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환자가 소리쳤다. 박준서가 놀라 일어났다. 무슨 일이요? 날이. 어제 받은 약이 정말 대단하더이다. 한 차례 먹었는데 기운이 확 돌아왔어요. 환자는 기뻐하며 말했다. 전에 먹던 약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약으로 더 지어주시오. 박준서는 어리둥절했다. 최 씨 부인도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이요? 그러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입맛도 돌아왔고요. 환자는 연신 고마워했다. 박준서는 약장으로 가서 처방전을 다시 확인했다. 한별이 섞은 비율을 생각해봤다. 이상하네. 내 처방보다 오히려 효과가 좋다니? 박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환자가 돌아간 후 박준서가 한별을 불렀다. 한별아. 날이. 어제 내가 약을 다릴 때 정말 실수한 거냐? 한별은 눈을 깜빡이더니 대답했다. 날이.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박준서는 한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괜찮다. 다음부터 조심하거라. 날이. 한별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박준서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연이겠지. 하지만 묘하게 신경 쓰이는구나. 그날 밤, 한별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품속에서 은침통을 꺼냈다. 조용히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제가 배운 대로 했어요. 그 처방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한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들키면 안 돼요. 계속 바보처럼 보여야 해요. 약재를 잘한다는 걸 들키면 의심받을 거예요. 한별은 침통을 다시 넣고 누웠다. 첫 번째 실수는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박준서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별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다. 약을 다리고, 약재를 정리하고, 약방을 청소했다.
사람들은 한별을 조용한 하녀로만 여겼다. 말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계집아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최 씨 부인이 한별을 불렀다. 한별아. 마님. 오늘은 약장을 정리해야겠구나. 약재들이 뒤섞여 있어. 마님. 정리하겠나이다. 한별은 약방으로 갔다. 큰 약장 앞에 섰다. 서랍이 20개도 넘게 있었다. 한별은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인삼, 당귀, 백출, 감초, 황기, 천궁. 수많은 약재들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는 독초도 몇 가지 있었다. 부자, 반화, 천남성. 잘못 쓰면 위험한 약재들이었다. 한별은 약재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하나씩 살펴보고 다시 넣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별이 약재들을 원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넣기 시작한 것이다. 인삼을 당귀 자리에, 백추를 황기 자리에. 완전히 뒤죽박죽이었다. 특히 독초인 부자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았다. 약장 중간, 손이 가장 먼저 닿는 위치였다. 다른 하녀가 지나가다 보고는 깜짝 놀랐다. 어머, 한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약재를 왜 저렇게 엉망으로 넣어요? 저러면 나중에 찾기 힘든데. 한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당연하지. 약재는 종류별로 정리해야 해. 네가 지금 완전히 뒤섞어 놨잖아. 다른 하녀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바보 같네. 이것도 모르다니. 하녀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다. 한별은 그대로 약재 정리를 마쳤다. 엉망진창으로 보였지만 사실 정확한 계산이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약방 뒷문이 살짝 열렸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다. 도둑이었다. 도둑은 약장으로 다가갔다. 값비싼 약재를 훔치려던 것이었다. 어디 보자. 인삼이랑 당귀를 가져가면 되겠군. 도둑이 약장 서랍을 열었다. 손을 쭉 뻗어 약재를 집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도둑의 손이 부자에 닿았다. 부자는 독성이 있는 약재다. 생것을 만지면 피부에 자극을 준다. 도둑이 비명을 질렀다. 손이 따끔거리고 확 커졌다. 이게 뭐야? 도둑은 손을 확인했다. 벌써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젠장. 독초를 만졌나? 도둑은 겁이 났다. 더 이상 훔칠 생각도 못하고 황급히 도망쳤다. 다음 날 아침, 박준서가 약방에 들어왔다. 뒷문이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 도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달려왔다. 뭐라고? 문이 열려있고 약재 일부가 흐트러져 있어요. 박준서와 최 씨 부인이 약방을 살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약재가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다. 이상하구나. 도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갔네. 바닥에 뭔가 있었다. 박준서가 주웠다. 작은 천 조각이었다. 도둑이 떨어뜨린 것 같았다. 그리고 부자가 놓인 자리 근처에 흙이 좀 묻어 있었다. 박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도둑이 부자를 만진 것 같은데요. 부자라면? 그럼 손에 상처를 입었겠구나. 최 씨 부인이 말했다. 그래서 도망간 거군요. 독초를 만져서 놀라서.
박준서는 약장을 보았다. 부자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다. 평소엔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말이다. 어머니, 이거 누가 정리했나요? 어제 한별이가 했는데. 왜? 박준서는 한별을 불렀다. 한별아, 어제 약장 정리 내가 했지? 예, 나리. 왜 부자를 여기 놓았느냐? 한별은 눈을 깜빡였다. 그냥 여기가 좋아 보여서요. 그냥. 예, 잘못했나요? 박준서는 한별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한별의 눈빛은 순진하기만 했다. 아니다. 괜찮다. 박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별이 물러간 후 최 씨 부인이 말했다. 준서야, 혹시 한별이가 일부러 그렇게 놓은 걸까? 글쎄요. 그럴 리가요? 저 계집아이가 독초를 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긴 그렇지.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박준서는 속으로 생각했다. 두 번째 우연. 이게 정말 우연일까? 그날 밤, 한별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달빛이 비쳤다. 할아버지, 저 잘했죠? 독초를 만지기 쉬운 곳에 뒀어요. 도둑이 놀라서 도망갔을 거예요. 한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돼요. 계속 바보처럼 보여야 해요. 두 번째 실수도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박준서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며칠이 더 지났다. 박준서는 한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별은 여전히 조용한 하녀였다. 특별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약방에 환자가 찾아왔다. 40살 가까운 사내였다. 기침이 심했다. 나리, 기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환자가 말했다. 박준서가 맥을 짚어봤다. 폐에 열이 있군요. 약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박준서는 처방전을 쓰기 시작했다. 한별이 옆에서 약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별이 환자를 멍하니 쳐다봤다.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다. 한별은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실 거예요. 박준서가 돌아봤다. 뭐라고 했느냐? 한별은 화들짝 놀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리. 분명 뭔가 말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박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환자가 있어서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환자는 약을 받아 돌아갔다. 저녁이 되었다. 박준서는 한별이 한 말이 자꾸 신경 쓰였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온다고 했던가? 박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냥 헛소리였겠지. 다음 날 새벽이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약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리. 박준서가 급히 문을 열었다. 어제 그 환자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리, 큰일입니다. 밤새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피까지 나왔습니다. 환자는 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서는 놀랐다. 급히 환자를 안으로 들였다. 어디 보자. 맥을 다시 짚었다. 어제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악화되다니? 박준서는 당황했다. 그때 한별이 나타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있었다. 나리, 제가 약을 다시 다려볼까요? 한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예, 제가. 어제 본 것 같은데요. 박준서는 한별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제 내가 한 말. 내일 아침에 다시 온다고 했지. 한별은 고개를 숙였다.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리. 그냥 느껴졌어요. 박준서는 할 말을 잃었다. 환자가 신음했다. 나리, 제발 살려주시오. 박준서는 정신을 차렸다. 한별아. 네가 아는 대로 해봐라. 예, 나리. 한별은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다. 박준서가 어제 쓴 처방과는 달랐다. 몇 가지 약재를 더 넣었다. 한별은 빠르게 약을 다렸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마치 수십 년 경험이 있는 것처럼. 박준서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다. 약이 완성되었다. 한별이 환자에게 건넸다. 드시옵소서. 환자는 뜨거운 약을 호르륵 마셨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환자의 얼굴에 색이 돌아왔다. 기침도 잦아들었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환자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입니까? 박준서도 놀랐다. 가슴이 편해졌어요. 기침도 멈췄고요. 환자는 연신 고마워했다. 고맙습니다. 나리. 환자가 돌아간 후 박준서는 한별을 불렀다. 한별. 예, 나리. 넌 도대체 누구냐? 한별은 눈을 내리뜨었다. 저는 그냥 한여이에요. 나리. 거짓말 마라. 한여가 어떻게 환자 상태를 미리 알고 약을 저렇게 능숙하게 다루느냐? 저는 한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할 수 없는 거냐?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지만 박준서가 한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범상한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 주길 바란다. 한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고맙습니다. 나리. 그날 밤, 박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별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저 하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신분을 숨기는 걸까? 한편, 한별도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은침통을 꺼내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들킬 뻔했어요. 하지만 나리께서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한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제 정체를 알면 위험해질 거예요. 역적의 후손을 숨겨줬다고 연좌제로 벌받을 수도 있어요. 달빛이 방 안을 비쳤다. 그때였다.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박준서는 한별을 계속 지켜봤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한별이 손대는 약은 항상 효과가 좋았다. 환자들도 한별을 찾기 시작했다. 저 하녀가 다린 약이 더 잘 듣는다던데.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박준서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한별이 도와줘서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저녀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느 날 밤이었다. 박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달이 밝았다. 그때 뒤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한별이 사는 방이었다.
이 밤에 한별이 깨어 있나? 박준서는 조용히 다가갔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깜짝 놀랐다. 한별이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손에는 은침이 들려 있었다. 자기 팔에 침을 놓고 있었다. 박준서는 숨을 죽였다. 한별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정확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혈자리를 찾아 침을 놓고 있었다. 마치 수십 년 경험이 있는 의원처럼. 한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천지인 삼재. 합곡에서 삼리, 태충에서 곡지. 혈자리 이름을 외우고 있었다. 아주 정확한 한문 명칭이었다. 박준서는 충격을 받았다. 저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지식이었어. 전문 의원도 외우기 어려운 혈자리들이었는데. 한별은 침을 다 뽑고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서 침통을 꺼냈다. 은으로 만든 침통이었다.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침통 옆면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박준서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보이지 않았다. 한별은 침통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박준서는 조용히 물러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박준서는 한별을 불렀다. 한별아. 예, 나리. 나와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약방 뒤편으로 갔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박준서가 입을 열었다. 한별아. 어젯밤 내가 침을 놓는 걸 봤다. 한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링. 넌 침수를 아는구나. 한별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화낸 게 아니야. 다만 궁금할 뿐이다. 박준서가 다가왔다. 넌 누구냐? 정말 그냥 떠돌이 하녀였느냐? 한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리. 그럼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한별은 고개를 숙였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리. 왜냐하면? 한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과거를 아시면 나리와 이 집안이 위험해져요. 무슨 뜻이냐? 역적의 후손을 숨겨주면 연자제로 벌을 받아요. 박준서는 숨을 들이켰다. 그럼 너는?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발각되면 저는 처형당하고 이 집안도 역적을 숨겨준 죄로 벌받아요. 박준서는 한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알겠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지만 박준서가 말을 이었다. 내가 위험하다면 내가 지켜주겠다. 나링. 한별은 눈물을 흘렸다.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안다. 박준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넌 이미 우리 집안을 여러 번 도왔다. 그러니 우리도 널 지킬 거다. 한별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나리.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예, 나리.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 말해다오.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나리. 그날부터 박준서와 한별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생겼다. 박준서는 한별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고, 한별도 박준서를 믿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준서가 한별에게 말했다. 한별아. 내 침술 실력이 뛰어나다던데 나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한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요? 그래. 나도 의원이지만 침술은 약해. 네가 아는 걸 가르쳐주면 좋겠다. 하지만 제 침법은. 한별은 망설였다. 괜찮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묻지 않을게. 그냥 기술만 가르쳐다오. 한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리. 그날부터 한별은 박준서에게 침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밤마다 약방에서 둘이서 연습했다. 여기가 합곡혈입니다. 손을 벌리면 이렇게 나타나요. 한별이 설명했다. 박준서는 열심히 배웠다. 한별의 실력에 감탄했다. 놀랍구나. 내 나이에 이런 침술을 안다니?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누구한테? 한별은 입을 다물었다. 박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박준서의 침술 실력이 부쩍 늘었다. 환자들도 효과를 느꼈다. 나리의 침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환자들이 칭찬했다. 최 씨 부인도 기뻐했다. 준서야, 요즘 내 실력이 부쩍 늘었구나. 한별이가 도와줘서 그래요. 어머니. 한별이가? 그 하녀가? 예, 침술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최 씨 부인은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한별은 혼자 방에 앉아 은침통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좋은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한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한별은 몰랐다.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세월이 지났다. 대원댁은 점점 번창했다. 박준서의 실력이 늘었고 한별의 도움도 컸다.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한양에 새로운 약재상이 나타났다. 값싼 약재를 판다며 양영실을 휘젓고 다녔다. 좋은 인삼을 반갑에. 당귀도 싸게 팔아요. 약재상의 목소리가 시끄러웠다. 많은 약방들이 그 약재상에게 약재를 샀다. 값이 싸니까. 어느 날, 최 씨 부인도 그 약재상을 만났다. 마님, 좋은 약재 사지 않으시렵니까? 약재상이 다가왔다. 50살 가까이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얼굴이 간사해 보였다. 얼마요? 반갑시지요. 다른 곳보다 훨씬 싸요. 최 씨 부인은 솔깃했다. 그래요? 그럼 좀 보여주시오. 약재상이 보따리를 풀었다. 인삼, 당귀, 황기 등이 가득 들어 있었다. 최 씨 부인이 약재를 살펴봤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다. 좋아 보이는데? 조금 사볼까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인삼 석 근, 당귀 닷 근 정도요. 알겠습니다. 가져다 드리지요. 약재상이 약재를 포장했다. 최 씨 부인은 돈을 주고 약재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별에게 약재를 정리하라고 했다. 한별아, 오늘 산 약재 좀 정리해다오. 마님. 한별이 약재를 살펴봤다. 인삼을 집어 냄새를 맡았다.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 이상해요. 한별은 인삼을 자세히 봤다. 칼로 살짝 긁어봤다. 그러자 안쪽이 드러났다. 이건 가짜예요. 한별은 깜짝 놀랐다.
겉은 진짜 인삼 가루를 발랐는데 속은 다른 뿌리였다. 약효가 거의 없을 거였다. 한별은 급히 박준서를 불렀다. 나리, 나리, 왜 그러느냐? 이 약재가 가짜예요. 박준서가 달려왔다. 한별이 인삼을 보여줬다. 보세요. 겉만 인삼 가루를 발랐고 속은 다른 뿌리예요. 박준서가 확인했다. 정말 가짜였다. 이럴 수가. 어머니. 최 씨 부인이 왔다. 왜 그러느냐? 오늘 사신 약재가 가짜입니다. 뭐라고? 세 사람은 황급히 약재를 전부 확인했다. 인삼뿐만 아니라 당귀, 황기도 전부 가짜였다. 저 약재상 놈이 속인 거군. 박준서가 분노했다. 어떻게 하지? 이미 돈을 다 줬는데. 최 씨 부인이 걱정했다. 한별이 조용히 말했다. 마님,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뭔데? 그 약재상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한별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제가 방법을 알아요. 다음 날 양영 씨의 그 약재상이 또 나타났다. 좋은 약재 팔아요. 박준서와 한별이 함께 갔다. 최 씨 부인도 따라갔다. 저기, 저 사람이요. 최 씨 부인이 가르쳤다. 약재상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값싼 약재를 사려고 했다. 박준서가 다가갔다. 여보시오. 약재상이. 돌아봤다. 오, 손님 오셨습니까? 어제 우리 어머니한테 판 약재 말이요? 예, 그게 어쨌습니까? 그게 가짜더군요. 약재상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무슨 소리요? 제 약재는 전부 진품이요. 거짓말 말이요. 우리가 확인했소?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가짜라니? 정말이요? 약재상은 당황했지만 시치미를 뗐다. 증거가 있어? 함부로 누명 씌우지 마시오. 그때 한별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증명하겠어요. 한별은 약재상이 파는 약재를 집어들었다. 인삼이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한별이 인삼을 들어 올렸다. 햇빛에 비춰봤다. 진짜 인삼은 단면이 균일해요. 하지만 이건 한별이 칼로 인삼을 잘랐다. 단면이 드러났다. 가운데와 겉이 색깔이 달랐다. 보세요. 겉만 인삼 가루를 발랐어요. 속은 다른 뿌리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정말이네. 속았구나. 한별은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냄새도 달라요. 진짜 인삼은 은은한 흙 냄새가 나는데 이건 약품 냄새가 나요. 한별이 인삼을 사람들에게 돌렸다. 모두 냄새를 맡아봤다.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네. 이거 가짜야. 약재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건 제가 모르고. 모를 리가 있어. 당신이 일부러 속인 거 아니요. 박준서가 다그쳤다. 약재상은 할 말을 잃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놈이 우릴 속였어. 돈 돌려내. 약재상은 도망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붙잡았다. 관아에 넘기자. 결국 약재상은 관아로 끌려갔다. 가짜 약재를 판 죄로 벌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이 한별을 칭찬했다.
저 계집아이가 안 하는 거야? 대단한데? 박준서도 감탄했다. 한별, 내가 어찌 저렇게 자세히 아느냐? 한별은 조용히 대답했다. 옛날에 배운 게 있어요. 박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 씨 부인이 말했다. 한별아, 오늘 내 덕분에 우리가 큰 망신을 면했구나. 아니에요, 마님. 당연한 일이에요. 넌 정말 신기한 계집아이야. 최 씨 부인은 한별을 다정하게 쳐다봤다. 그날부터 대원댁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가짜 약재를 알아본 집이라고 소문이 났다. 하지만 한별은 여전히 조심했다. 너무 눈에 띄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너무 드러나는 건 아닌가요? 한별은 밤마다 고민했다. 하지만 곧 더 큰 일이 터질 예정이었다. 보름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대원댁에 급한 손님이 찾아왔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요? 대원 박경수 어른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박준서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어디 계시나? 댁에 계십니다. 급히 오시라 하셨어요. 박준서는 급히 약상자를 챙겼다. 한별도 따라 나섰다. 김진사댁은 한양에서 부유한 집안이었다. 큰 저택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날이. 박준서가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 박경수가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숨이 가빠 보였다. 아버지. 박준서가 달려갔다. 준서야. 왔구나. 박경수의 목소리가 약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니? 숨을 쉴 수가 없구나. 박준서는 급히 맥을 짚었다. 맥이 약하고 불규칙했다. 이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주변에는 다른 의원들도 와 있었다. 모두 고개를 저었다. 우리도 방법을 모르겠소. 이런 증상은 처음 보오. 박준서는 당황했다. 아버지가 위험했다. 어떻게 하지? 그때 한별이 앞으로 나섰다. 날이. 제가 해볼게요. 내가? 예, 이런 증상에 쓰는 침법을 알아요. 박준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좋아. 해봐라. 한별은 품속에서 은침통을 꺼냈다. 주변 의원들이 눈을 크게 떴다. 저건 은침이군. 하녀가 침을 놓는다고? 한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박경수의 옷을 조금 걷어 올렸다. 가슴 부위를 드러냈다. 한별은 침을 들었다. 정확한 위치에 놓기 시작했다. 먼저 단중혈. 침이 정확히 가슴 중앙에 놓였다. 그 다음 내관혈. 손목 안쪽에 침이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곡지혈과 족삼리혈. 팔꿈치와 무릎 아래에 침이 놓였다. 총 5개의 침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갔다. 한별의 손놀림은 빨랐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주변 의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한별은 침을 놓고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일정한 리듬으로 침을 움직였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박경수의 숨소리가 편해졌다. 얼굴에도 색이 돌아왔다. 숨이 쉬어지네. 박경수가 중얼거렸다. 아버지, 박준서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한별은 조심스럽게 침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다. 순서대로 천천히 뺐다. 모든 침을 뺀 후 박경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내가 살았구나. 아버님, 괜찮으세요? 박경수는 한별을 봤다. 내가 날 살린 거냐? 예, 어른. 고맙구나. 박경수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 의원들이 웅성거렸다. 저 침법. 처음 보는데. 정말 신기하군. 한 의원이 한별에게 다가왔다. 나이 많은 의원이었다. 계집아이. 저 침법을 어디서 배웠느냐? 한별은 고개를 숙였다. 옛날에 아는 분한테. 그 침법은 내가 본 적이 없는 침법이다. 의원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디서 전해지는 침법이냐? 한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의원도 관심을 보였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구만. 우리도 배워보고 싶은데. 하지만 한별은 입을 다물었다. 박준서가 나섰다. 어르신들, 한별이는 우리 집 하녀이요. 침수를 좀 안다고 해서 가르쳐 달라 했소. 그랬소? 하녀치고는 실력이 대단하구만.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박경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힘이 없었지만 많이 나아졌다. 한별아. 예, 어른. 내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넌 보통 하녀가 아니구나. 박경수는 한별을 똑바로 쳐다봤다. 누구냐? 정체가 뭐냐? 한별은 눈을 내리뜨었다. 저는 그냥. 박준서가 나섰다. 아버지, 한별이에겐 사정이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위험한 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과거? 예, 하지만 한별이는 우리 집안을 여러 번 도왔어요. 오늘도 아버지를 살렸고요. 박경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박경수는 한별을 봤다. 한별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넌 이제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고맙습니다. 어른. 한별은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준서가 한별에게 말했다. 한별, 오늘 내 실력을 많은 사람이 봤어. 걱정이에요. 소문이 퍼질 거야. 조심해야 해. 알고 있어요. 나리. 한별은 불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박준서가 손을 내밀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한별은 은침통을 꺼내봤다. 할아버지. 제가 너무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위험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달빛 아래 은침통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아직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박경수는 완전히 회복했다. 한별의 침술 덕분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한별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대원댁 근처에 큰 약방이 생긴 것이었다. 이름난 의원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시설도 좋고 약재도 많았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저기가 더 크고 좋대. 약도 더 다양하다더군. 대원댁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다. 한 달 사이에 반으로 줄었다. 최 씨 부인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러다 약방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
박준서도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약재값도 올랐다. 빚도 늘어났다. 대원댁은 점점 어려워졌다. 어느 날 밤, 박준서는 한숨을 쉬며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한별이 다가왔다. 나리, 괜찮으세요? 한별아. 미안하구나. 왜요?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내 월급도 제대로 못 줄 것 같다. 한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리. 저는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박준서는 한별을 봤다. 고맙다. 한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나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아는 약이 있어요. 특별한 약이에요. 특별한 약. 예, 할아버지께서. 아니, 옛날에 배운 비방이에요. 한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약을 만들면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정말이냐? 예,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밤에 몰래 만들어야 해요. 왜 몰래? 사람들이 보면 의심할 수 있어요. 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날 밤부터 한별은 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밤마다 약방에 홀로 남았다. 촛불을 켜고 약재를 꺼냈다. 인삼, 녹용, 숙지황, 당귀. 여러 약재를 정교하게 배합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비방대로였다. 약을 다리고 시럽을 만들고 환약으로 만들었다. 한 알 한 알 정성껏 빚었다. 며칠 밤을 새웠다. 할아버지,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만들고 있어요. 이 약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한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별이 박준서를 불렀다. 나리, 약이 완성됐어요. 박준서가 왔다. 한별이 작은 병을 내밀었다. 안에 갈색 환약들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냐? 기력을 도와주는 보약이에요. 특히 병우 회복에 좋아요. 박준서가 환약을 받았다. 냄새가 좋았다. 할아버. 아니, 옛날에 배운 비방이에요. 박준서는 환약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마침 오래된 환자가 찾아왔다. 병을 앓고 난 후 기력이 없어 고생하는 환자였다.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오. 박준서가 환약을 건넸다. 환자는 약을 먹었다. 사흘 후 환자가 다시 왔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다. 나리,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기운이 돌아왔어요. 정말이요? 더 지어주시오. 환자는 연신 고마워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대원댁에 신기한 보약이 있대. 병우 회복에 아주 좋다더군.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한별의 약을 먹으려고 줄을 섰다. 한 달이 지나자 대원댁은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손님이 몰려들었다. 한별은 밤마다 약을 만들었다. 쉬지 않고 일했다. 박준서가 걱정했다. 한별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나리. 하지만 내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저는 괜찮아요. 한별은 미소를 지었다. 세월이 지났다. 대원댁은 완전히 회복했다. 빚도 다 갚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번창했다. 최 씨 부인은 기뻐했다. 다 한별 덕분이야. 박경수도 감탄했다.
저 아이는 정말 신기한 계집아이야. 한별은 여전히 겸손했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다. 한양 전역으로, 그리고 더 멀리까지. 대원댁에 신기한 하녀가 있다더군. 의술이 뛰어나다던데 어디서 배운 걸까? 소문은 결국 조정까지 닿았다. 어느 날, 대원댁에 낯선 관리가 찾아왔다. 나는 조정에서 나온 민원장이라고 하오. 박준서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근래 특이한 침을 쓰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민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대원댁은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약방이 되었다. 한별의 약 덕분이었다. 사람들은 대원댁을 칭찬했다. 하지만 한별에 대한 소문도 함께 퍼졌다. 대원댁에 신기한 하녀가 있대. 침술이 뛰어나고 약 배합도 대단하다던데 어디서 배운 걸까?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다. 한양 전역으로, 그리고 조정까지. 어느 가을날, 대원댁에 낯선 관리 하나가 찾아왔다. 40살 가까이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관복을 입고 있었다. 대원 어른께서 계시나? 박경수가 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조정에서 나온 민원장이라고 하오. 조정에서요. 박경수는 놀랐다. 얘의 의료를 관장하는 관아에서 일하고 있소. 근래 특이한 침법을 쓰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민원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약방을 둘러봤다. 혹시 여기서 침수를 놓는 분이 계시오? 박경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게 우리 집 하녀가 조금 침을 압니다만? 하녀가요. 민원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하녀를 한번 보고 싶소. 박경수는 할 수 없이 한별을 불렀다. 한별아, 이리 오너라. 한별이 나타났다. 민원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원장도 한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침을 놓는다고? 예. 조금. 어디서 배웠느냐? 옛날에 아는 분한테. 민원장은 한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최근에 대원을 살린 침법. 그게 아주 특별한 침법이었다지. 한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법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여. 특별한 곳에서 배운 사람만 알고 있지. 박준서가 나섰다. 그건 한별이가 열심히 배워서. 아니요. 민원장이 박준서를 막았다. 나는 15년 전 왕실 어의를 조사하던 사람이여.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민원장은 한별을 똑바로 쳐다봤다. 김시현 어의. 알고 있지? 한별의 몸이 떨렸다. 그분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지. 민원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김시현 어의는 15년 전 왕자님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독살 혐의를 받았소. 민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당시 권력 다툼이 있었소. 왕자님이 돌아가시자 누군가 필요했던 거지. 희생양이 말이오. 누가 그랬습니까? 박준서가 물었다. 조정의 높은 분들이여. 김시현 어의를 역적으로 몰아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수습했소. 그럼 할아버지는? 한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억울하셨소.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병이 깊어 살리지 못했을 뿐이요. 그런데 누군가 독살이라고 누명을 씌웠던 거지. 민원장이 계속 말했다. 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역적으로 몰렸소. 온 가족이 처형당했지. 민 원장이 덧붙였다. 역적의 후손은 발각되는 즉시 처형이요. 그리고 숨겨준 자도 연좌제로 함께 벌을 받지. 그래서 살아남은 소녀가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소. 민 원장은 한별을 봤다. 막내 소녀 하나가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있었소. 이름이 한별이었지. 온 집안이 충격에 빠졌다. 뭐라고요? 박경수가 놀라 물었다. 이 계집아이가 어이 김시연의 손녀라는 말이요? 그렇소.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계집아이요. 한별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박준서가 한별 앞으로 갔다. 한별. 정말이요? 한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숨겨서. 최 씨 부인도 놀랐다. 그럼 내가 정말 양반가 규수였단 말이냐? 예, 마님. 그럼 한별이 우리 집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박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소. 발각됐으면 대원댁도 위험했을 거요. 역적의 후손을 숨겨준 죄로 연좌제를 받았을 테니까.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한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안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최 씨 부인이 한별을 껴안았다. 아니야, 한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박경수도 말했다. 한별아. 넌 우리 집안을 여러 번 살렸어.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민 원장이 말했다. 억울하다는 증거가 있어? 한별은 품속을 더듬었다.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이게 전부예요. 보자기를 열자 은침통이 나타났다. 그리고 작은 종이 몇 장. 민 원장이 종이를 펼쳤다. 한문으로 빼곡히 쓰여 있었다. 이건 처방전이군. 예, 할아버지께서 평생 쓰시던 비방들이에요. 민 원장은 종이들을 자세히 봤다. 잠깐. 여기 날짜가. 민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처방전. 왕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건니군. 예, 이 처방대로라면 왕자님은 독이 아니라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한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께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병이 너무 깊어서 살리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누군가 독살이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민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기록이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 정말입니까? 하지만 위험하오. 당시 김시연 어이를 역적으로 모른 권력자들 중 일부가 아직 살아있어. 한별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어찌 해야 하나요? 민 원장이 말했다. 일단 내가 조용히 조사를 시작하겠소. 이 기록을 잘 보관하시오. 때가 되면 다시 오겠소. 민 원장은 한별을 봤다. 한별아. 내 할아버지는 억울하셨소. 언젠가 꼭 누명을 벗겨드리겠소. 고맙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심하시오. 정체가 더 알려지면 위험하오. 알겠습니다. 민 원장이 돌아갔다. 집안은 고요했다.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별이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속여서. 그리고 이 집안을 위험에 빠뜨려서. 박준서가 한별을 일으켰다. 일어나. 내 잘못이 아니야. 정체 때문에.
이 집안이 화를 입을 뻔했어요. 최 씨 부인이 한별을 껴안았다. 괜찮아, 한별아. 우린 내 편이야. 박경수도 말했다. 한별아. 넌 우리 집안의 은인이자 진짜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라. 한별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한별은 혼자 방에 앉아 은침통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달빛이 은침통을 비쳤다. 위기는 지나갔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3달이 더 흘렀다. 대원댁은 평화로웠다. 한별의 정체가 알려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원장이 조용히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겨울이 왔다. 그리고 한양에 큰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엔 기침으로 시작했다. 그러다 열이 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의원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병은 처음 보오. 약을 써도 듣지 않소. 환자들은 점점 늘어났다. 한양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다. 대원댁에도 환자들이 몰려왔다. 나리, 살려주시오. 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박준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약이 듣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박준서는 절망했다. 그때 한별이 나타났다. 나리, 제가 아는 병이에요. 내가 안다고? 예, 할아버지 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별은 방으로 달려가 보자기를 가져왔다. 그 안에 낡은 책이 하나 있었다. 이게 할아버지께서 쓰신 의서예요. 한별은 책을 펼쳤다. 한문으로 빼곡히 쓰여 있었다. 여기 이 병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10년 전에 한 번 돌았던 역병이래요. 박준서가 의서를 받았다. 이건 대단한 기록이군. 할아버지께서 직접 치료하시며 기록하셨대요. 처방전도 있어요. 한별은 처방전 부분을 가르쳤다. 이 약재들을 이렇게 배합하면 돼요? 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장 시작하자. 한별과 박준서는 함께 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다. 환자들에게 약을 나눠줬다. 처음엔 효과가 미미했다. 하지만 며칠 후 환자들이 하나둘 회복하기 시작했다. 나았어요. 열이 떨어졌어요. 발진도 사라졌소.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대원댁에서 역병을 고친대. 신기한 약이 있다더군. 한양 전역에서 환자들이 몰려왔다. 한별과 박준서는 쉬지 않고 약을 만들어 나눠줬다. 한 달쯤 지나자 역병이 잦아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다. 조정에서도 소문을 들었다. 임금이 민원장을 불렀다. 대원댁이 역병을 고쳤다는데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전하. 어떤 약을 썼느냐? 김시연 어이의 의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김시연. 그 역적 말이냐? 민원장은 무릎을 꿇었다. 전하. 김시연은 억울하옵니다. 그 의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의서를 가져오라. 민원장은 대원댁으로 가서 의서를 가져왔다. 임금이 의서를 펼쳤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기록대로라면 왕자는 독이 아니라 병으로 돌아간 것이로군. 그렇습니다,
전하. 의서 속에 당시 왕자의 증상과 처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독살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재조사를 명한다. 조정에서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여러 의원들이 의서를 검토했다. 일주일 후 결론이 나왔다. 조정 대신들이 임금 앞에 섰다. 전하. 김시연 어인은 무고하옵니다. 의서를 보니 왕자님의 증상과 처방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독살이 아니라 폐병이었습니다. 김시연 어인은 최선을 다해 치료했으나 병이 깊어 살리지 못한 것뿐이옵니다. 임금이 크게 화를 냈다. 그럼 누가 독살이라 거짓고했느냐? 침묵이 흘렀다. 당시 김시연을 고발했던 권력자들은 이미 죽거나 물러난 상태였다. 임금이 선포했다. 김시연 어이의 누명을 벗긴다.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음을 선포한다. 명예를 회복시키고 관직을 추증한다. 그리고 그의 손녀 한별에게 어의 칭호를 내린다. 한별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 조정이 인정하는 의녀이다. 한양 전역에 소식이 퍼졌다. 역적 김시연이 사실은 억울했대. 그의 손녀가 이번에 역병을 고쳤다더군. 민원장이 대원댁을 찾아왔다. 한별아, 축하한다. 내 할아버지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다. 정말인가요? 한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렇다. 이제 내가 역적의 후손이라고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다. 당당히 살아도 된다. 한별은 그제야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박준서가 한별을 일으켰다.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그리고 조정에서 내게 어의 칭호를 내리셨다. 궁궐로 들어와 일하면 된다. 하지만 한별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오나 소인은 여기 남겠습니다. 왜? 이곳이 제 집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고요. 한별은 박준서를 봤다. 저는 이 집 며느리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박준서가 한별의 손을 잡았다. 한별아. 민원장은 미소를 지었다. 좋다. 내 뜻대로 하거라. 그날 밤 한별은 혼자 방에 앉아 은침통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드디어 누명을 벗으셨어요. 독살이 아니라 병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으로 기억될 거예요. 한별은 침통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저도.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며칠 후 박준서와 한별은 정식으로 혼인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다. 한때 다선양에 팔려온 계집아이, 이제 떳떳한 양반 부인이 되었다. 하지만 한별은 여전히 겸손했다. 화려한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했다. 세월이 흘렀다. 몇 해가 지났다. 한별과 박준서는 대원댁을 함께 운영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치료도 계속했다. 대원댁은 한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약방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대원댁은 정말 훌륭해. 특히 한별마님의 의술은 왕실에서도 인정했다더군. 가난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처음엔 다선양에 산 하녀였다던데. 하지만 알고 보니 어의 김시연의 손녀였대. 정말 신기한 일이지. 어느 봄날 약방 마루에서 한별과 박준서가 앉아 있었다. 차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별아, 행복하오? 박준서가 물었다. 네, 나리.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소. 그날 내가 약방 앞에 쓰러져 있을 때 5냥을 주고 데려온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소. 한별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그날 이 집에 오게 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약방 문이 열렸다. 환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한별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진찰했다. 맥을 짚고, 증상을 물어보고, 약을 지어줬다. 박준서도 함께 일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맞췄다. 점심때쯤 어린아이를 업은 여인이 왔다. 마님, 제 아이가 열이 나요. 한별은 아이를 살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약을 지어줬다. 이 약을 달여서 먹이세요. 곧 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마님. 여인은 깊이 절하고 돌아갔다. 해가 저물었다. 마지막 환자가 돌아가고 한별과 박준서는 약방을 정리했다. 오늘도 수고했소. 박준서가 한별의 어깨를 토닝했다. 나리도요.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마당에 달빛이 비쳤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기억했다. 5냥에 팔려온 약방 하녀. 하지만 그 하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착한 사람이었지. 한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도 사람들을 도왔다. 역적의 후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지만 결국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겼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에게 사랑받는 의녀가 되었다. 진정한 가치는 신분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능력에 있다는 걸. 5냥으로 산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었다는 걸. 약방 앞. 한별이 환자를 맞이한다. 따뜻한 미소가 번진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 목소리는 오래오래 울려 퍼졌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명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